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나이 차이가 8살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해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생이 되고 첫 연애 대상이었던 남자친구와는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당시 30대였고 당시 장기 연애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를 만났어요. 장기 연애하던 여자친구와는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직전에 파토난 케이스라 다시는 연애를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연애를 하게 된 거였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결혼 정년기 끄트머리에 만난 여자친구다 보니 지극정성을 다했고 저는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첫 남자친구라 말 그대로 세기의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희선아, 우리 이렇게 좋은데 그냥 빨리 결혼하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오빠. 근데 나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그거야 결혼하고 졸업해도 되는 거고 결혼한다고 학교 못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졸업은 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 기다려주고 싶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내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는 나밖에 없어. 괜히 너 기다려주다가 우리 결혼 못하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연애 잘하다가 결혼하면 되지. 엄마가 안 그래도 나 걔랑 헤어지고 나서 너랑 만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 나이 또래 만나서 결혼하라고 엄청 잔소리 하신단 말이야. 선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당장 결혼 안 하면 선 보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부모님도 선보라고 압박 주고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애 있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나도 좀 외로워서. 이제 각자 가정 생겼다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도 이야기도 안 통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너무 좋잖아. 빨리 결혼해서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너는 안 그래? 나도 당연히 그렇지. 결혼이 늦어지는 건 문제지만 좀 빨리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 우리 마음만 똑같다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응?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거야 뭐 부모님한테 손 좀 벌리고 나중에 우리가 합치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일단은 말씀드려 볼게. 당시 남편은 주변 친구들이 결혼했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저에게까지 부담을 주었어요. 처음 몇 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져 있더라고요. 안 느껴도 될 죄책감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빠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게 괜히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다고 무슨 결혼을 벌써 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가 혼자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오빠가 결혼 시기가 너무 늦춰지는 걸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8살 어린 여자 만났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반대로 말하면 너는 결혼 정년기보다 8년이나 더 빨리 시집가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야, 최소한 졸업은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 어차피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막말로 그 2년 동안 안 맞는 점을 발견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연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이렇게 코 깨어서 결혼하면 잘 헤어지지도 못해. 당연히 주변 친구들은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어찌나 철이 없었던 건지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그때 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연애가 처음이긴 했지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었던 탓에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처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을 때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급 양식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는데, 어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직업일 수도 있다며 하나부터 10까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반대가 크긴 했어요. 특히나 엄마께서 반대가 심하셨죠. 엄마가 딱 네 나이 때 결혼했는데 젊은 시절이 없었던 기분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 나이에 결혼하면 빠르다고 난리던데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적어도 학교는 졸업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게다가 남자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 첫 연애인데 굳이 결혼까지 해야겠어? 이대로 결혼해버리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볼 기회도 영영 끝나는 건데. 엄마,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다시는 없을 정도로 저한테 잘해줘요. 저도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제가 더 후회가 클 것 같아요. 저 후회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내비둬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다는데 이유가 있겠지.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나이 가지고만 판단하지 맙시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 우리 때만 해도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고 결혼했나? 안 그랬어.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지. 그래도 저를 온전히 믿어준 건 아빠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 구시장에서 작은 전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더니 동정업계 사람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과 엄마의 열렬한 반대로 조금 풀이 죽어있던 저에게 아빠의 믿음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빠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아빠가 오빠 동정업계 사람이라고 좋아하시던데? 그래? 아버지도 레스토랑을 하셔? 아니, 우리 아빠는 엄마랑 같이 구시장에 있는 전집 운영하셔. 전집? 아, 난 또... 그런데 정작 남자친구의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전집이라고 하니 금방 흥미가 떨어진 눈을 하는데 좀 무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왜? 전집이 뭐 오빠처럼 똑같이 맛있는 음식 팔고 술 팔고 하는 건데 뭐가 다르다고 그래? 그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음식 판다고 다 같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르다고? 뭐 어떻게 다른데? 아, 왜 발끈하고 그래? 네가 이쪽 업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구구절절 설명해서 뭐해? 나쁜 뜻은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오해는 무슨 오해? 시장에서 전집 파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랑은 다르다 이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 아니라 음식 파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지. 한식이랑 양식이랑 같아? 파는 술 종류도 완전 다르고. 난 그냥 그 얘기를 한 것뿐이야. 남자친구는 서둘러 변명을 했지만 별로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딱히 진정성도 없어 보였고 급하게 둘러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꼬투리 잡아 싸울 수가 없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사람이니까 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막상 부모님을 만나서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마냥 안 좋게만 바라봤던 저희 엄마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릴 정도로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가 인사와 상견례를 마친 후 저희는 걱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걱정했던 막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생각이 강하셨는지 저를 말 그대로 딸마냥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겁주던 것만큼 시댁이란 곳이 이상한 곳은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댁에 약간 쎄한 느낌을 받은 날이 하필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어머, 얘구나? 니네 막내 며느리가. 어리라더니 완전 꼬마 신부 같네. 확실히 어리니까 피부부터 다르다. 어머, 니네 막내 너무 좋겠다. 그치? 나도 얘가 너무 어리니까 딸 같고 그래. 첫째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첫째가 너무 늙어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 싸가지 없는 기집애는 오려나 몰라. 뭐 어차피 나도 이렇게 귀여운 새며느리 생겼는데 그깟 헛며느리 오든 말든 관심도 없어. 아주 얘만 보면 내가 흐뭇해 죽겠다니까. 이래서 결혼은 어릴 때 해야 되나 봐. 결혼 축하해요. 정말 피부도 탱탱하고 너무 예쁘다. 세아가 여기 내 친구들이야. 인사드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머, 너무 예뻐라 정말. 왜 이 좋을 나이에 기훈이 같은 애랑 결혼을 해요? 청춘 좀 더 즐기지. 누가 보면 기훈이네 팔려온 줄 알겠다. 아이, 우리 세아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뭘 못할 말 했나? 우리 때는 다 이쁜 여자들은 팔려가도 결혼했는데. 하긴 얘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우리 쪽이 부담을 많이 했으니 영 틀린 말은 아니네. 그래도 걱정 마렴. 어차피 팔려갈 거라면 우리 집으로 팔려오길 잘한 거야. 알겠지? 아, 네. 말도 어쩜 철이 잘 들어. 이래서 멋모르는 어린 며느리가 좋다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제 외모를 대놓고 품평하며 깔깔대는 시어머니와 친구들 때문에 식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얼굴이 홧홧하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도 어찌나 크신지 제 친구들이 듣고 수근거리는 게 느껴져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날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꿋꿋하게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식을 올리는 내내 형님을 지칭하던 헛 며느리라든지 팔려왔다든지 멋모르는 어린 며느리 등등 나름대로 저를 칭찬한답시고 뱉은 폭언에 가까운 말들이 머릿속을 동동 떠다녔어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차례가 왔는데 엄마께서 저를 보며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으로 불안감을 덮어버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했던 덕인지 막상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막말은 그럭저럭 넘길만 했어요. 이 집에서는 형님이 이미 적대시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는 예뻐라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형님은 얼굴 한번 제대로 뵙기 힘들 만큼 시댁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나중에 겪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수님이 성격이 워낙 드세셔서 우리 형도 절대 못 이겨. 결국 시댁의 발걸음 끊는다는데 저 성질을 누가 이겨? 당신처럼 고분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예쁨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시댁에서 저를 막내 며느리라며 반기는 건 좋았지만 가끔씩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너무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인형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나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보니 꼭 짚고 넘어가기도 어려웠죠. 아니, 사실 지금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겠지만 그런 걸 지적하기엔 당시 제가 너무 경험이 없고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흘려넘긴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 짐이 될 거란 것도 모른 채로 시간이 흘렀죠.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아빠가 당신이랑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이번 주? 피곤한데. 당신 혼자 가. 아니, 당신이랑 같이 오라 했다니까? 뭐 그럼 내가 꼭 같이 가야 해? 장인어른이 나 밥 먹이려고 부르는 거겠어? 당신 먹이는 김에 나는 껴주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좀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시댁에서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른들의 부름이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귀찮고 피곤해도 꾹 참고 내색 않고 시댁에 갔던 거에 비해 너무도 쉽게 거절하는 남편 때문에 약간 화가 났어요.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저를 부르는 만큼 남편을 자주 찾지도 않았거든요. 아우 싫어. 가봤자 장인어른 나 붙잡고 술이나 마시라고 할 텐데 그것도 무슨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술도 아니고 소주 드시잖아. 술 취향도 영 안 맞아서 난. 아니 무슨 말 같은 핑계를 대. 우리 집에 당신이 첫 사위인데 우리 아빠가 당신이랑 술 좀 마시고 싶을 수도 있지. 그걸 못 맞춰드려? 나는 당신 집 가서 시부모님이 하라는 요리니 집안일이니 다 손 걷어붙이고 돕는데 그거야 당연히 며느리 할 도리고 사위가 장인어른 술 상대해드리는 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 아니 당연한 게 어딨어. 나는 당신 부모님이니까 힘들어도 다 노력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당신 피곤하다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려고 해? 그것도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집안일 하는 것보단 훨씬 편하잖아. 아, 진짜 피곤하게 왜 이래.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아무리 장인어른께서 술꾼이라시지만 무슨 백년 손님한테 술을 그렇게 무식하게 먹여. 뭐? 술꾼? 저희 아빠께서 전집을 하시다 보니 술을 좀 잘 드시는 편에 속하기는 했어요. 가게가 시장에 있어서 동네 단골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안면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해서 가끔 같이 앉아서 한 잔씩 같이 드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잘 드시던 술이 점점 드시긴 했죠. 아무래도 일하면서 제일 자주 드시는 술이 막걸리라 그런지 아빠는 평소에 막걸리는 질린다며 저희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소주를 많이 드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앞에서 대놓고 아빠를 술꾼이라고 하는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 보여서 화가 났죠. 당신 지금 우리 아빠한테 술꾼이라고 한 거야? 아니,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술 잘 드셔서 술꾼이라 한 건데 다른 의미는 없어. 그게 어떻게 좋은 의미가 된다고 발뺌을 해. 내가 시부모님한테 술꾼이라 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술을 드시지도 않아. 솔직히 장인어른 뵐 때마다 막걸리 냄새, 전 부치는 기린 냄새 풀풀 풍기시는데 그건 그거대로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내가 앞에서 티 안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 노력하는 건데 왜 이상한 데서 발끈하고 그래? 그건 일하시느라 그런 거잖아. 당신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음식 냄새가 몸에 안 뵐 수 있어? 생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이해를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있어. 뭐? 내가 말했지. 당신 아버지랑 내가 하는 일은 천지 차이라고. 당신 솔직히 8살이나 어려서 그렇지. 나이가 비슷했으면 이 조건에 내가 당신 집에 장가 가겠어? 시장 바닥에서 전이나 부치고 막걸리나 파는 집안에?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이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 뭐 아내만 고급스러우면 더 고급스러운 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저런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니 결혼식 날 저에 대해 품평을 해대며 웃던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남편도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어리다고 한없이 어와둥둥 해주던 게 정말 저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제 나이 때문인가 싶은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비슷하기라도 했다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니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팔려온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저희 집안은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남편과는 그날 대판 싸웠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아빠가 하시는 일과 동일시 했을 뿐인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본성이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눈이 뒤집혀서 일찍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서 그날 밤은 싸우다 말고 저도 펑펑 울어버렸네요. 다음 날이 되어서는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까지 고민했어요. 저희 집, 저희 부모, 제가 살아온 환경을 저렇게 무시하는 남자와 평생 함께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내색은 안 했지만 분명 똑같은 생각으로 저를 부려먹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도 아직 나이는 어렸기에 어떻게든 다시 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에 찬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몇 주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초기라서 그런지 별 느낌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문득 쎄한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가보니 임신한 지 벌써 8주차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낳을 생각이기도 했고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마당에 임신 소식은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알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뭐? 임신? 세상에, 우리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역시 당신이 어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임신이 빨리 되네.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다니 잘했어 여보. 정말 고맙다. 저와는 달리 마냥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착잡해지더라고요. 한참을 기뻐하던 남편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어느 순간 확 차분해졌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래? 임신한 게 싫어? 난 솔직히 당신이랑 이 아기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뭐라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새로운 모습이 많아서 적응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내가 몰랐던 모습이 나올지 상상도 안 되고 생각하면 아찔해.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크게 할 자신이 없어. 당신이랑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애를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설마? 정말 필요하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아니, 갑자기 아기 가지고 협박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뭐가 문제인데?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 평소에 나에 대해 하는 폭언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우리 집안이나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도 그렇고 결혼할 때만 해도 형님이 왜 시댁 손절했는지 궁금하기만 하고 이유를 몰랐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 보나마나 며느리 입맛대로 굴리다가 조금 안 맞춰드리니 돌변하셨겠지. 이런 집에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겠어?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집에서 애를 낳고 싶어. 와, 얘 뒤통수 치는 거 봐라. 네가 지금 뭘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데 아기 지우는 거 그거 살인죄야. 누구는 아기 못 낳아서 난리인데 넌 지금 어려서 임신이 바로 되니까 그게 쉬운 줄 알지? 누군가에게 간절한 아기를 그런 식으로 쉽게 지어버리면 평생 천벌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아기 목숨을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해? 당신이 지금 폭언 어쩌고 몰랐던 모습 어쩌고 할 주제가 돼? 당신 하는 짓을 봐라. 진짜 인간성 나쁜 인간은 내가 아니라 너야. 당신이 아무리 날 비난해도 난 마음 바꿀 생각 없어. 내 마음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해. 다시는 우리 부모님 무시하지 않겠다고. 내가 무슨 무시를 얼마나 했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잖아. 이런 사람이랑 무슨 애를 키우겠냐고.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제가 처음으로 세게 나가자 남편은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요. 태어날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로 지울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닌 인간에게 코 깨어서 평생을 마음고생하느니 아이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빨리 벗어나는 게 맞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래. 알겠어. 당신 부모님 무시 안 할게.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우리 아기만은 지우지 마. 아기는 아무런 죄도 없잖아. 이제 막 태어났는데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죽으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보고 당신 말을 믿으라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해도 믿을까 말까 한 마당에.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뭐 어쩌라고.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병원부터 가자. 8주면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울 때 지우더라도 잠깐이나마 살아있던 아기 심장 소리도 들어보자. 이후에는 당신이 이혼하자면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빠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그렇게 안아무인던 사람이 자기 아이 앞에서는 저렇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걸 보니 저도 약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울 때 지우더라도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니 그 정도는 못 들어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병원에 가줬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내심 궁금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임신인 걸 알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기 심장 소리는 아빠랑 같이 와서 들으라고 하셔서 저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기쁨에 기대에 찬 얼굴을 한 많은 부부들의 얼굴을 보니 묘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부부들은 하나같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막상 규칙적으로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어요. 저 조그만 아이도 살겠다고 심장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제가 뭐라고 아이에게 태어날 기회도 안 주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애 아빠도 너무 벅차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 사람이 저런 표정도 지을 줄 알았구나 싶으면서 제게 아이는 지우지 말라고 절절하게 매달리던 모습이 겹쳐졌어요. 아기가 생기면 지금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좀 고쳐질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의 심장 소리를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남편도 어쩌면 제 마음이 약해질 걸 노리고 그것부터 하자고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뒤늦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심장 소리를 듣고 와서는 제 양심이 찔릴 말들만 골라가면서 퍼부으며 동시에 앞으로 정말 달라지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지겠다는 말로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지켰어요. 적어도 제가 임신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남편이 저를 만나 꼬시고 연애할 때 보여줬던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지냈죠. 남편이 정말로 저와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신했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가 끝나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본성을 드러냈죠. 여보, 엄마 아빠가 우리 민준이 보고 싶다고 좀 데리고 오라 하시네. 언제 갈까? 뭐? 아니 어린애 데리고 어떻게 오가라고. 참 장인 장모님도 너무하시네. 애 보고 싶으시면 직접 오시라 해. 또 그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애 데리고 힘들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지난주엔 애 데리고 시댁 갔다 왔잖아. 뭐가 다르다고 이러는데? 우리 집은 훨씬 가깝잖아. 그래 봤자 차로 30분밖에 더 가? 애 데리고 30분이 얼마나 큰데. 왕복으로 치면 1시간이야. 애를 낳자마자 남편은 다시 친정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너무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고작 저런 인간 말을 믿고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은 제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러는 만큼 저도 시댁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남편이 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저희 집은 뭐라 하지 않았지만 시댁은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어요. 정신 차려보니 저도 형님처럼 죽일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작 몸이 안 좋아 집안 행사 몇 번 참석 안 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더 이상은 제 몸 갈아가며 시댁에 헌신할 이유가 없었어요. 차라리 제 몸을 챙기는 게 나았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쭉 전쟁을 치르는 느낌으로 계속되었네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저 무책임하고 인성 나쁜 인간 밑에서 아이를 방치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키우자니 대학 졸업도 못한 채 아이를 낳아버린 상황이라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만이라도 참자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에 다 크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칼을 갈면서 살았네요. 세월이 지나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제부는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건실하고 매사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결혼해서도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씩 친정 소식이 들릴 때면 항상 제부가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아이 키우느라 부모님께 소홀해진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챙기는 제부에게 고마우면서도 동생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과는 너무 비교가 돼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제부도 요식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게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그 시기가 참 묘한 게 남편도 계속 적자가 나던 레스토랑을 접고 백수로 있던 시기라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혹시 우리 아빠 가게 좀 당분간 나가서 일할 생각 없어? 어차피 돈은 벌어야 하잖아. 뭐? 내가 왜? 나보고 시장바닥에서 전이나 뒤집으라는 거야? 그래, 됐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딴 소리 할 거면 빨리 딴 일을 구하던가. 얘 굶겨 죽일 일 있어?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역시나였어요. 부모님께 남편은 다른 일을 구했다고 적당히 둘러대는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 둘째 사위가 일하던 식당 관두고 여기로 와서 돕겠단다. 어머, 정말요? 고마워라. 그지? 애가 참 남자애답지 않게 싹싹하고 착해.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남편이 괜히 더 괘씸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한참을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그 꼴을 보자니 저희 부모님 일이나 돕지 싶어서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나갔다 올 건데 당신도 갈래? 어디 가는데? 세차 시승식. 세차? 웬 세차? 곧 우리 아버지 칠순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차를 엄청 좋아하시잖아. 알지? 그래서 간만에 효도 좀 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효도하겠어. 차를 샀다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효도를 꼭 돈이 있어야만 하나. 없을 때도 하는 게 효도지. 됐고, 무슨 차 샀는데? 벤츠 사드렸어. 뭐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얼마 전에 통장 정리하는데 못 보던 예금 통장이 있더라. 돈 모아놓고 완전 까먹고 있었나 봐. 그거 깨서 사드렸지. 뭐라고? 예금? 설마 그거 우리 민준이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으고 있던 계좌 아니야? 뭐? 그래? 몰랐네. 대학 등록금이야 뭐 지금부터 다시 모으면 되지.
야,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넌 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내가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내 자식 위해서 모은 돈을 네 부모한테 써? 아이씨, 왜 이래 진짜. 넌 내가 효도하는 게 그렇게 싫냐? 나도 네 부모 생신 때 잘할게. 잘하면 되잖아. 네가 잘해봤자지. 뭔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면 되잖아. 뻔뻔하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큰소리 뻥뻥 치길래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 칠순 때 뭐 얼마나 좋은 걸 해드리려나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뒤 금방 저희 아버지 칠순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남편은 제가 모아놓은 예금 계좌를 그대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반절이 겨우 넘게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그 금액은 제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남은 건 제 계좌로 넣으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당신 내일 모레 우리 아버지 칠순 잔치인 건 알지?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 아, 당연하지. 내가 또 장인어른께서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 걱정 붙들어 매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칠순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어 보이고 천하태평한 모습만 보이길래 이때다 싶어 압박을 줬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벤츠보다 좋거나 벤츠급 선물을 하려면 꽤 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데 같이 지내면서 딱히 그런 기색을 느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와 정말 저랑 이혼할 생각이 아닌 이상 제대로 준비했겠지 싶어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죠. 믿음이라는 건 믿을 사람한테나 줘야 한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웬 박스를 아버지 칠순 선물이라고 담길래 뭔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들지도 못하게 해서 더 감이 안 왔죠. 그래서 선물 개봉식 때 그렇게까지 경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우리 첫째네 선물부터 열어볼까? 아버지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웃으시니 갑자기 마음이 확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상자 안에는 웬 병이 5개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저게 뭐야? 이거? 아, 장인어른께서 워낙 소주를 좋아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안동에 다녀왔거든요. 이 안동이 또 소주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장인어른 칠순인데 좋은 술이나 실컷 드시게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사왔습니다. 먼 길 온 소주예요.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족들만 아니었으면 머리통을 한 대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동생 내서도 소주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게 다 느껴져서 제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장인어른, 저희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약소하긴 하지만 칠순 축하드립니다. 얼떨떨해 보이는 아빠의 기분이 상하기 전 제부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면서 코웃음을 쳤죠. 아니,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듣긴 했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상자 크기부터 봐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처제. 제 동생도 내심 저희 남편에게 화가 난 건지 대꾸도 안 하더군요. 민망해진 분위기 속에서 제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숭근 거북이가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뭐 이런 걸 다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어서 나오셔서 가게로 돌아오셔야죠.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하는 제부를 보니 저희 남편과 비교가 되어도 너무 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소주와 숭근 거북이를 잠깐 번갈아 보시더니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말이다. 사실은 칠순도 칠순이지만 나이를 어느새 이렇게 먹었으니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 내 평생 이렇게 아플 때까지 일한 이유가 뭐겠어? 다 이 2 딸들 잘 먹고 잘 살았음 해서가 아니겠니? 그러려면
우선 사위가 건실하고 베풀고 살 줄도 아는 마음 따뜻한 남자였으면 했지. 그래야 내 딸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물론 그거야 부모 욕심이고, 사실 난 사위 둘 다 요식업 일을 하길래 내 식당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식당이라 애정이 너무 크거든. 몇 번이고 확장도 할 수 있었지만 이 자리 이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지. 그래서 오늘 이 가게를 물려줄 사람을 정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이 푹 하고 웃더라고요. 보나마나 그 가게를 물려받아 뭐 하냐는 듯한 태도라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싸우더라도 집에 가서 끝장을 낼 생각이었죠. 원래는 첫째 사위가 나이도 있고 경영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 원한다면 물려주려고 했지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둘째한테 물려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열심히 해볼 자신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자네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렇다면... 아버지는 갑자기 장롱에서 웬 보자기를 꺼내오셨어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소형 서류 금고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아버지는 금고 다이얼을 열어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제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봉투 안에 든 계약서를 꺼냈고, 남편도 그제서야 관심이 생기는지 제부 옆으로 바짝 붙어 앉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서울 중심가에 있는 빌딩 계약서였어요.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내 가게를 이어주겠다는데 보답을 해야지. 제부와 동생은 서로 마주보며 기쁨에 찬 눈을 했어요. 저도 같은 자식이다 보니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 같은 놈한테 재산을 물려주느니 차라리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제부와 동생이 물려받는 게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평 없이 잠자코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장인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장녀인데 고작 그 조그만 전집 하나 안 물려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겁니까? 자네 무슨 소리라는 건가? 이 빌딩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만 건강했더라도 1층에 우리 가게를 이전할 생각이었네. 다른 건물에 세를 내고 장사를 하느니 우리 건물에 하는 게 나으니 가게를 물려받는 사람이 빌딩 주인을 하는 게 낫지. 갑자기 왜 그러나? 가게만 이어받으라는 건 줄 알았는데 빌딩을 준다니? 이제 와서 자네 생각이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생한테 전부를 다 줄 수가 있어요? 난 별로 안 서운한데 여보? 내 생각해서라면 그만둬. 가게 이어받는 자식이 가져가는 게 맞지. 그리고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게 맞지. 자식인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딱 잘라 선을 긋자 남편이 배신감 어린 눈으로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버리자 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언니, 괜찮겠어? 저런 사람이랑 계속 살 거야? 걱정 마. 안 그래도 나도 이혼 준비할 거니까. 오늘 아빠 칠순 선물 드리는 거 보고 없던 정까지 다 떨어졌어. 희선아, 네 몫은 따로 준비해뒀으니 그만 민준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굳이 아이 때문에 싫은 삶이랑 억지로 살지 말어. 가족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는데 은연중에 다들 제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그 순간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이 가족의 힘이고 의미라는 걸요. 생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자리 필요하시면 가게 들어와서 같이 일해요. 제부까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니 정말 용기가 생겼어요.
저딴 남자 없이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볼 용기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웠고 이혼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콩고물을 못 얻어먹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미련도 없어진 건지 바로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마음이 변하기라도 할까봐 얼른 제 칸을 채워서 다음날 제출해버렸고, 저희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마치 드라마 같은 이별을 했어요. 이혼하고 일주일 뒤에는 짐을 싸서 바로 친정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는 일을 진작에 쉬고 계셨고,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대신 제가 가게로 가서 일을 했죠. 생각보다 고되긴 했지만 동생 부부랑은 말도 잘 통하고 손발도 척척 맞아서 오랜만에 하는 일이 즐겁더라고요. 한 달 뒤 월급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니 제 손으로 번 돈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지금은 지긋지긋하던 남편과 헤어져서 속이 다 시원해요. 내내 참고 살다가 참을 일이 없어지니 이렇게 마음이 산뜻하고 가벼울 수가 없네요. 남편에게는 이혼한 지 3개월쯤 후부터 계속 재결합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는 통에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옛날 구시장에 있던 가게에 가서 행패도 부린 것 같던데, 진작에 가게도 이전을 했고 상호명도 변경을 해서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모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신중하게 결혼했다면 좋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건가 봐요. 누구나 저처럼 실수를 하고 살겠죠. 어린 나이, 판단에 미성숙하고 순진했다는 죄로 정말 오랜 기간을 벌받고 산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게 하나 준 게 있다면 저희 귀엽고 착한 아들 하나뿐이네요. 이제는 정말 마음 잡고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해요. 이 아이에게만은 제가 살면서 쌓아온 마음의 짐들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멀고도 험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